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는 날 뵙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윤입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그제 방한을 해서 오늘 일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별 일이 없으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잘 아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비건이 방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런저런 일이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저는 판문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대감을 낳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만나자라는 반응은 공식적으로 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건의 방안이 현재로서는 별 성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새로운 셈법과 미국의 새로운 방법 간에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7일에 이어 13일에도 추가로 중대한 시험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키우고 있는 작전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자꾸 궁금증이 커지는 건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가 지금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돌파가 과연 없는 것일까? 이게 북미 간에 이렇게 서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게 계속 가야 되는 걸까라는 부분을 한번 조금 우회적으로 한번 돌파구를 찾아보는 얘기도 좀 오늘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말씀을 충실하게 듣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외교안보 전문 패널 모셨습니다. 오른쪽으로 김근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경남대. 오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정치 쪽에서 한번 모셨는데 오늘은 북한 쪽으로 해서 한번 외교 쪽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호령 박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그다음에 이인배 협력안보연구 원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리포트를 먼저 보실 텐데요. 어제 스티브 비건 미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질문은 없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 얘기부터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례적으로 약식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북한 협상팀을 향해 만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비건 대표는 특히 미국은 협상 마감 시한을 갖고 있지 않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북한과 대화로 비핵화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반도로 날아왔던 미군 정찰기들도 사흘 전부터 종적을 감췄는데 이 역시 미국의 유화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호응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북한이 평가하겠지만 해독만 제안했지만도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북한의 요구사항이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대화가 불발된다면 북한이 위성 로켓,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대형 도발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 경우 미국이 경고한 레드라인을 넘는 데다 중국의 반발도 예상돼 북한이 끝까지 고민할 걸로 보입니다. 자, 리포트 들으셨습니다. 상당히 좀 뭐라 할까요? 비장한 표정도 좀 느껴지고요. 뭔가 이번에 좀 나름 의미를 좀 갖고 왔는데 북한에서 별로 이렇게 맞장구를 안 쳐주니까 조금 약간 좀 서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기대감이 컸었던 게 또 사실이어서 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근식 교수님한테 먼저 이거 여쭤보죠. 네. 비건은 왜 온 겁니까?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 와서 데드라인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죠. 미국은 데드라인이 없을 수 있지만 북한은 지금 데드라인을 연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이라는 북한판 데드라인이 다가오는데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나 또 실무 접촉이나 또 이른바 예상됐던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지금 원천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미국 측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마지막 불씨를 좀 살려서 협상의 끈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일종의 경고를 같이 하기 위해서 서울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건 대표의 방안이 이제 오늘 오후에는 다시 일본으로 간다고 합니다만 깜짝 북미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사실상은 연말 데드라인에 있어서 미국이 취했던 마지막 승부수 또 마지막 어떤 기회 이것 자체가 이제 닫히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연말 데드라인까지는 그냥 예정된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비건 대표 방안이 상당히 많은
도전과 기회를 같이 갖고 왔지만 예. 기회는 만약에 상실되고 도전의 방향으로 가면서 김정은이 예고한 대로 정말 새로운 길을 선언해 버리면 북미 간 협상은 사실상 종료되는 지금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죠. 예, 전망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예. 우리 저 교수님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듣죠. 예, 비건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 비건이 되게 바빴습니다. 우리 주요 고위 외교안보 정책 당국자들 다 만났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도 어제 청와대 방문해서 만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안 받는 기자회견을 가져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미국에 대대로는 없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김규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했고, 크리스마스는 신성한 명절이다. 평화의 시대를 여는 날이 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뭐 선물 얘기 나오니까 그 얘기를 또 따로 좀 명시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할 시간이다. 우리가 일 끝내자라는 또 협상에 대한 얘기도 또 끄집어냈습니다. 어제 비건이 했던 여러 가지 멘트들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잠깐만요. 저희가요. 요 본격적인 내용 좀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국토부를 연결해서 부동산 관련된 그런 브리핑이 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현장을 연결해서 좀 들어보고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받아줄 수 있나요 지금? 예, 넘기겠습니다. 다음 연도 공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산정을 담당하는 개별 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검증과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표준 부동산 공시가격과의 정합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 조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부동산 특성 조사 시 GIS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면서 오류가 자동으로 걸러질 수 있도록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의 기능도 보강을 하겠습니다. 넷째,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 관련 정보 공개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년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내년 4월 이후 가격대별 현실화율 관련 통계를 공개하는 등 공시 관련 정보 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시가 결정 후 시세 산정에 사용되는 기초 자료를 공개하는 시범 사업에 내년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개 항목과 지역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이의 신청 검토 내역,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도 적극 공개하여 공시가격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드맵에는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 현실화율 재고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이며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그리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립을 하고 21년 공시부터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2020년 가격공시 방안에 따라 산정된 공시가격은 이달 18일 표준 단독주택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결정 공시될 예정입니다. 18일부터 열람 가능한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 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은 내년 3월 12일부터 시작될 계획이며 결정 공시는 4월 29일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한 방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흔들림 없이 높여나가면서 정확하고 투명한 공시제도 운영으로 가격 공시 전반의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영환 토지정책관께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드시면 제가 지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명 받으신 분은 소속과 설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국토부에서 나온 얘기는 잠시 후에 이제 백브리핑 시각에서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전해드릴 거고요. 저희는 다시 북한 얘기하고 미국 얘기로 좀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이호령 박사님한테 질문을 드리다가 잠깐 중간에 끊겼었는데 그 여러 가지 비건이 했던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 박사님께서는 어떤 그 언급이 가장 귀에 쏙 들어오시던가요?
저는 일을 지금 할 때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데드라인은 없다. 이 멘트는 예. 굉장히 북한한테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크고 우리한테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북한 비핵화 문제를 위해서 풀기 위해서 지난 2년간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렇죠. 아직 결실은 못 맺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라는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관련돼서는 남북 간에도 합의를 했었고, 그죠?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합의를 했었고, 그러한 판문점 선언을 또 북미 간에도 합의문에 또 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싱가포르 합의문에서도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지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 북한, 미국 모두 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선언을 지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북한이 올해라고 북한이 단독적으로 일방적으로 데드라인은 설정은 했지만 비핵화의 문제는 결국 한반도 평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는 논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거죠. 예. 이 원장님한테도 좀 질문을 좀 드렸는데 이 원장님한테 조금 하나만 더 좀 첨언을 할게요. 일각에서는 그런 해석도 나오더군요. 데드라인을 이제 비건이 데드라인은 미국은 데드라인이 없다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사실 데드라인 얘기를 언급한 거는 지금 이호령 박사도 얘기했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거잖아요. 지난 4월에. 그러면 이제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설정한 데드라인을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 뭐 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부장관이 이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북한을 굉장히 자극하는 발언이 아니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요. 혹시 뭐 이것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비건 발언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회 청문회 인준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부장관으로 사실 이번 주 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하고 일본을 날라왔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그 비건 대표가 사실은 좀 급하게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비건 이번에 와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한국을 왔을 때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정하고 굉장히 많은 말을 쏟아냈어요. 그것이 이제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시한이 다가오기 전에 미국이 할 도리는 다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말 중에는 굉장히 유연한 합의도 가능하다, 단계적 합의도 가능하다 정도까지 열심히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것만 똑 떼서 들으면은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이 달라진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사실은 열심히 지금 비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웬도를 일단은 연말 시한을 두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 주목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그 말 하잖아요. 내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접촉하는지 알고 있다. 그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공작 용어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는 코리안 미션 센터가 지금 열심히 북한하고 접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 CIA 하고 있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CIA를 통한 코리안 미션 센터가 꽤 많은 그 접촉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하시라도 접촉은 가능한 거라는 것은 일단은 이번에 확인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CIA 얘기 말씀하신 거는 북미 간 얘기인 거죠? 그렇죠. 북한과 미국 간에 이제 CIA 코리안 미션 센터 한국에 와 있는 사무소가 와 있는 그것을 통해서 북한하고 이제 접촉 라인을 가지고 있다. 지금 비건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원장께서 좀 뭔가 좀 미국의 태도 변화가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까지 했다는 말씀하셔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를 조금 더 했던 게 어제 비건이 점심은 김현철 통일장관이랑 했었거든요. 김 장관과의 오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타당성 있는 단계와 유연한 조치를 통해서 균형 잡힌 합의에 이를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비건이 했어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아까 이 원장님 말씀하신 걸 좀 더 겹치면 이게 뭔가 좀 변하는 건가라는 느낌이 언뜻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도훈 한반도 교섭본부장 만나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 여기 있다. 당신이 나한테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건 뭐냐면 연락을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일단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점심에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 유연한 균형 그다음에 단계별 합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북한이 그동안 주장했던 단어들을 한번 비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했던 게 이제 단계별 등가 교환, 동시 교환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건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이 합의가 결렬됐을 때 북한이 주장했던 이른바 스몰 딜의
그 예. 연상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당근까지 보내면서 만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연락을 해봐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직까지는 뭐 아직 한국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상황을 예. 봐야 되고 만약 이러한 비건에 상당히 그 당근을 내놓는 듯한 어떤 이 태도나 발언에 대해서 북한이 흥미를 가지고 다시 접촉에 온다고 한다면 만남이 극적으로 성사가 될 수 있겠죠. 있다. 그래서 만나면 연말까지 데드라인에서 이 파국으로 가는 건 일단 막거나 아니면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마지막 가능성 남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어제 통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했다고 하는 단계별 그다음에 유연한 협상 그다음에 합의 균형 이런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을 미국이 상당 부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을 전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만나서 내가 우리 미국이지만 북한 너희들하고 만나서 내가 합의를 이룰 수는 있는데 우리의 입장은 사실 바뀐 건 아직 없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의 전환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하고 균형 잡힌 단계별 동시교환의 어떤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북한이 요구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제재를 먼저 풀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단계별로 스몰 딜을 계속하면서 비핵화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타부터 말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결론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비건 대표로서는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실무 접촉이라도 한번 성사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그런 몇 가지의 단어들을 내비쳤다고 그래서 북한이 덥석 이걸 물어서 극적인 판문점 회동이나 서울 회동이 이루어질 것 가능성은 아직은 높아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은 최대한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모양새는 분명히 쌓은 것 갖췄다. 같습니다. 예. 조금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원장님 말씀, 김근식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요. 아까 급하게 왔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걸 굉장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것도 있고, 뭐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왔을 수도 있다. 사실 이런 얘기도 좀 돌았었고요. 근데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요. 지난 7일 동창리에서 그 중대실험 발표 이후에 그 전과 그 이후에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들은 좀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더 이번에 비건이 온 것처럼 좀 뭔가 급하게 왔다라든가 뭔가 좀 미국의 그 동창리 그 시험 전까지는 상당히 여유로운 그 뭐 북한에서 한 20번 넘는 그런 뭐 담화를 발표했는데도 뭐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다가 그 이후로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 쪽에서 반응도 자주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뭐 균형 잡힌 합의, 유연한 조치 등등등 이런 것들과 좀 결부해서 봤을 때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나라는 해석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번에 와서 비건이 그 제시하고 있는 그 타당성 있는 유연한 조치와 관련돼서 이 유연한 조치가 어느 기준인가를 봤을 때 전 지난 10월에 북미 간의 실무회담을 했을 때 스톡홀름 회의 그렇죠. 말하는 거죠? 그때 제안했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그걸 아예 받지 않고 그냥 그렇죠. 새로운 계산법이 아니다 하고 그렇죠. 나갔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뭐 들리는 내용이 그때는 그 석탄이라든지 섬유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러한 제재 조치를 유예해주겠다라는 그런 안들이 담아 있는 거를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선 유연한 조치와 관련돼서는 북한이 어떻게 보면 핵동결이라든지 적어도 핵동결을 한다면 그 스톡홀름에서 제시했던 그런 유예 조치를 풀어줄 수 있는 거고 또 이번에 또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좀 해제하자고 제안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도 보면은 수산업이라든지 섬유 그다음에 노동자 이런 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과 그 전에 미국이 10월 달에 제시했던 석탄과 섬유의 이러한 조치를 연결시켜 본다면 그러한 항목들을 유예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늘려준다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북한이 그동안 거부해왔던 어떻게 보면은 그 리스트의 문제가 조금 더 그거 이번에 주기 어렵다면 적어도 동결이라든지 중단 조치라든지 좀 로드맵에 대한 그런 합의 부분을 한다면 스몰 딜 뭐 아니면 미니 딜 뭐 요즘은 굉장히 범주가 더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식의 합의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자 한 측면이 있고요. 또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협상과 관련된 노력을 너희의 연말 데드라인에 맞춰서 충분히 보여줬다. 그런 측면을 다 보여줬다라는 거를 또
사인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이런 제스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들으니까 북한의 그동안에 일테면 12월 7일부터의 그 일테면 나름의 어떤 모습들이 일종의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쭉 복기를 해보면요.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북한 핵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던 이야기들 보면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때는 핵무기 먼저 내놔라. 프론트 로딩이라 그래가지고 핵무기, 핵물질, 비행기 싣고 여기 오크리지 기지에다가 다 갖다 놓아라. 이거부터 시작했다. 과거에 너네들 가지고 있는 실존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부터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라고 시작했었는데 일단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지금 마지막에 지금 남아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게 뭐냐면 북한으로 하면 완전한 핵 포기에 대한 로드맵은 내놔라. 실천하는 거는 그 다음에 문제인데 스톡홀름 때도 저도 이제 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앞서 이제 이호령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물질이나 여러 가지 한시적 유해 조치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그거를 줄 테니 전체적인 그림, 큰 그림에 대해서 로드맵은 내놔라. 그러면 실제로 지금 때 하는 행동하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하고 있죠. 지금도 비건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유연한 조치, 유연한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북한도 할 건 해야 되겠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안 빼놓고 저도 그 유심히 봤는데 그 말을 탁 집어 넣어놨어요. 그 쐐기를 박아놔놨어요. 보면은 그 말을 빼면 완전히 미국 태도가 예전에 오바마 정부 때와 같아지는 건데 지금 그 말을 탁 쐐기를 박아놨어요. 너네들도 할 건 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북한은 알고 있죠. 스톡홀름 때 미국이 요구했던 것이 그러니까 로드맵에 대해서는 일단 너네들이 내놔라. 그러면 나머지 조치에 대해서는 서로 합을 맞춰서 더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풀리고 있는 거죠. 안 풀리고 있으니까 이제 못 만나고 있는 거고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난 2월에 하노이 회담에 결렬된 상태에서 지금 북이나 미국이나 자기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톡홀름에서 만나도 협상이 안 되는 거고 연말에 다가오는데도 지금 뾰족한 수가 없는 건데 다시 그러면 하노이 회담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이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나 북한의 입장은 하노이의 악몽은 잊고 싶고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만 계속 떠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걸 보면 뭐 노동당 부위원장부터 외무성부터 모든 이야기는 싱가포르 정신으로 계속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그대로 정지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은 셈법을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다시 출발하자는 거고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다시 출발하자는 거니까 계속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건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싱가포르에 집착하는 김정은의 생각은 뭐냐면 싱가포르 합의사항 4가지가 있습니다만 맨 마지막은 뭐 유해 송환이니까 빼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에 대해서 김정은이 집착하는 거예요. 그 시퀀스에 대해서. 첫 번째 조미 관계 새로운 수립.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북한이 원하는 최고의 맥시멈 목표거든요. 야, 핵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 북한과 미국 사이에 냉전 시대 내내 끌어왔던 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완전한 비핵화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 세 가지를 순서로 시퀀싱해서 싱가포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설득해서 도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겼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대로 되면 우리 식대로 갈 수 있다. 근데 하노이 가서 트럼프는 그게 무슨 뭐 볼턴의 뭐 개입이 됐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 야 비핵화의 로드맵부터 먼저 내놔. 이게 빅딜 요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사실은 트럼프가 애초에 했던 액션을 먼저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만 비핵화의 약속은 먼저 하자는 거예요.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 핵물질, 핵폭탄, 핵무기, 핵시설, 핵인력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로드맵을 까고 이야기하자. 이 얘기 했는데 김정은이 무슨 소리냐.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지 않느냐. 여기서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스톡홀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비건이 와서 유연한 합의, 단계별 합의, 뭐 균형 잡힌 합의를 이야기해도 요 로드맵을 먼저 합의하자. 비핵화의 약속을 먼저 하고 단계별 등가 교환을 만들어보자는 비건의 제안이 있더라도 북한이 볼 때는 계속 지금 하노이 이후에 트럼프와 비건 이야기하는 빅딜을 요구하는 한 김정은이 볼 때는 이건 셈법이 바뀌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러면 미국이 양보해야 되느냐. 저는 진보 쪽에서는 미국이 양보해야 될 때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보수 쪽에서는 북한이 이제 양보할 때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어떤 균형이 생길지 저는 뭐 전망까지는 좀 후반부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뒤에 가서 사실 어차피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미국의 어떤 태도가 조금 뭔가 비건이 급하게 달려온 걸 보면은 조금 뭔가 미국이 좀 다급해진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좀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만 더 그런 미국의 입장에서 조금 미국이 다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대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선거를 치르는 걸 잘 알고 있다. 김 위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나 내년에 대선 있는데 엉뚱한 생각하지 마 이 얘기를 사실 경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미국의 대선에 한반도 문제가 이렇게 직접적인 이슈가 됐던 전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오히려 자충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문득 들어서 이 대선 문제만 한 가지만 더 좀 변수를 좀 살펴보고 전망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거는 북한 시각이라고 봐요. 미국은 실제로 다급하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선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북한 입장에서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연말에 데드라인을 설정한 거고 그러면 그렇죠. 결국에는 미국이 엄청나게 양보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대선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오히려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더 원칙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교 정책이 주요 이슈가 되지 않고 미국 대선은 국내 문제가 훨씬 더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제외하고는 미국 대선에서 외교 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친 적이 없어요. 특히 대외 문제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 대선의 변수를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용을 하고자 하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 거다. 특히 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하시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요. 뭐 혹시 다른 생각 있으면 좀 추가해 주시고요. 하원에서 그저께 이제 하원 법사위에서 탄핵 보고서가 이제 일단 통과됐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은 이제 좀 더 남아 있는데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트럼프 근무 지역 지지율이 52%, 48%, 9% 있다가 50% 올랐어요. 오르는 모습 사실은 지금 대선 전국이 내년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결코 이제 불리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게 될 때 이 북한 문제라는 건 이호영 박사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고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서 이것이 선거 전국에서 필요하면 쓰면 되는 거고 필요 없으면 그냥 집어 넣으면 되는 그런 카드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건이 물론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도 얘기를 하셨긴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지금 10시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후에 출국한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몇 시간 남아 있는 건 사실이고 또 비건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군요. 만약에 오후에라도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발하기 전까지라도 북한 쪽에서 만나자는 얘기가 오면은 일본 일정은 얼마든지 미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보면 어쨌든 최대한 뭐 기다려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돼서 일단 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3일 추가 중대한 시험 얘기를 좀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6일이랑 뭐 특별히 다른 거는 없는데 왜냐면 공개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지난 6일과 7일과 달랐던 거는 시험 시간을 7분을 했다 뭐 이렇게 시간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이거는 좀 해석을 일단 해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요. 7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동창리의 그 발사장이 2016년 이후부터는 거기에서 직접 거치대를 세워가지고 ICBM을 발사하지 않고요. 그렇죠. 거기서는 엔진 실험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 17년 계속 엔진 시험을 했고 그 엔진 실험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화성 12형, 14형, 15형을 쏴서 성공을 시킨 거거든요. 계속 그전에 실패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새로운 엔진 출력 실험을 했다는 것은 ICBM 발사 능력들을 조금 더 진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술적인 성공을 이뤘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고요. 결국 ICBM 쪽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 실험을 근데 성공했을 때 당시 2017년에 이른바 백두 엔진이라고 하는 3.18 혁명으로 이야기되는 그 엔진 실험이 성공했기 때문에 사실 화성 15형으로 13,000km를 날린 거거든요. 그 어렵다는 기술을 성공해낸 건데 이번에 또 의미 있는 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전략적 지위를 격상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그러게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17년에 완성됐다고 하는 핵무력의 기술, 특히 ICBM 기술에서 조금 더 진전된 그리고 상당히 질적으로 진전된 어떤 기술적인 성공을 했다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뭐 이 과학자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그 전언에 따르면은 지난번에 백두 엔진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말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했다 하더라도 대개 1분을 넘지 않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출력 엔진 실험이. 근데 만약에 7분 했다고 한다면 일단 엔진의 성능 자체가 상당히 질적으로 성능이 그 개선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의미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멀리 나르거나 무거운 걸 실 수 있거나.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저희들도 뭐 그 물리학이나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엔진 실험이 ICBM 능력 향상이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이번에 자기들 스스로가 2번이나 했다고 했고 전략적 지위를 격상시키게 했다고 했고 예. 그리고 7분을 밝혔으면은 이 엔진 실험의 성공은 향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ICBM 발사 능력에서 새로운 질적인 진보를 자기들이 가지게 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글쎄요. 예. 그래서 자꾸 좀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이런 얘기만 하니까 좀 약간 겁도 좀 나고 긴장감이 높아지는데 또 박정천 총참모장은 거대한 힘 얘기를 또 이번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뭘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 뭐 전문가분들이 필요하신 거긴 합니다만은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보면은 이번에 7분 시험을 했다라는 거는 그 전에 이제 그 백두 엔진 같은 경우 이제 200초 정도라고 해요. 분출 엔진 시험이니까 3분 이내인 거죠. 그죠? 예. 근데 요번에 이거는 이제 400초 정도가 된다는 거죠. 7분 정도로 한다면. 그러면 멀리 보낼 수 있고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무게 중량이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2배 정도는 더 늘려 보낼 수 있다라고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그 사정거리를 더 멀리 가게 할 수 있다. 화성 15형 같은 경우에 13,000이 갔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더 멀리 간다면 뉴욕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탑도 탑재하는 그 무게가 화성 15형까지 간 게 서부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때의 탄두의 무게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탄두에 탑재하는 게 다탄두일 가능성에 역량을 가질 만큼의 전략적인 무기 개발로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두 가지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누가 발표를 했냐 이거죠. 근데 보면은 국방과학원이 발표를 했단 말이죠. 지난번 7일도 거기서 했잖아요. 7일도 그랬고 이번 13일도 그랬고. 예. 근데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 북한이 말했던 은하 3호라든지 뭐 광명성 이때까지 그 발사한 광명성 4호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그거와 관련돼서 발표를 했냐면 우주공간기술위원회라든지 이후엔 국가우주개발국으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대변인 담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대변인 담화 내용이 바뀐 것도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거는 인공위성 발사라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라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7일날 시험 발표를 전후로 해서는 주로 외무성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담화문을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13일 이후에는 박정천 총참모장이 바로 이어서 심야 담화를 했다라는 것도 이것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와 관련돼서 국방과학원에서 이때까지 발전시킨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핵 억제 강화 능력을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제시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이 설마 ICBM을 발사를 하겠냐, 그건 스스로 레드라인을 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북한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메시지에 대해서 아니야, 다른 걸 우리는 쏠 수도 있고 그러한 의지도 있다라는 거를 지금 13일에 이런 행보를 봤을 때는 그런 걸 의도적으로 굉장히 보여주고자 한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레드라인을 넘을까요? 북한이? 그건 좀 13일을 보니까 발표가 예. 밤 10시였어요. 예. 밤 10시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 7일 날 할 때는 그 실험 자체를 오후 2시 정도에 했는데 이건 밤 10시에 했어요. 밤 10시 같으면 워싱턴 시간으로 아침 9시가 되지 않습니까? 딱 그 출근할 시간에 맞춰서 미국 시간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박정천 총참모장이 발표를 해요.
두 개 다 조선중앙통신에서는 그게 공개가 되지만 노동신문의 북한 주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 얘기는 딱 100% 미국을 좀 겨냥해서 미국만 보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대해서 좀 주목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박정천도 그러고 미국의 전략 핵 공격에 대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억제하기 위해 기술로서 쓰일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사실 저는 지난주 7일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레드라인을 안 넘으면서 뭔가 북한의 위용을 가시하려고 그러면 ICBM 인공위성 발사 정도가 일단 최적화된 움직임일 거다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좀 추론해 봤었는데 네. 이 13일의 이야기를 보면은 ICBM 쪽으로 굉장히 더 가깝게 본인이 그렇게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 그것도 이제 미국을 향해서 그렇게 하기로 봐서 일단 행동은 차치하고라도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으로서 구두로는 굉장히 압박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제재를 위반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분도 북한을 다시 더 강하게 뭐 압박할 명분도 없는 거고. 북한은 보면 이제 미국하고 이제 수십 년 핵 협상을 하고 이제 대미 협상을 하는데 예. 말폭탄을 날리고 뭐 굉장히 세게 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 스스로의 자기 논리를 뒤집진 잘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꾸준한 일관성 논리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두 분이 잘 정리하신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이 ICBM이 아니고 인공위성 정도로 해서 대충 트럼프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정도에서 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절대 그렇게 할 거면 이렇게 자기 논리나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논리적인 모순을 갖는 이야기는 행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과학원이고 그다음에 전략적 지위를 격상했다고 하고 핵 억제력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예. 이런 이야기들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인민군 총참모장이 발표를 하는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내가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ICBM이지 인공위성 따위로 대충 넘어갈 거라고 보지 마라는 걸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기 말을 뒤집지는 잘 않습니다. 논리의 일관성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명확하게 ICBM이라고 그렇죠. 이제 봐야 되겠네요. ICBM 99% 맞습니다. 이제 문제는 앵커께서 궁금해하고 시청자분들 궁금해하듯이 과연 그러면 연말에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종료선을 공식적으로 하고 그러면 연말이나 연초에 김정은의 지시하에 정말 새로운 셈법으로서 새로운 길로서 ICBM을 쏠 것인가의 결심은 남아 있겠죠. 근데 왜냐하면 그 결심을 했을 때 그 이후에 트럼프의 반응과 북미 관계의 파국은 자기들이 감당할 몫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몫이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은 복잡하게 하겠지만 쓸 수 있는 카드는 ICBM 카드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건 아마 우리 세 명 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100%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러나 그것을 결심할지 않을지는 결국 김정은의 지금 고민 속에서 연말을 계속 시간이 째깍째깍 가기 때문에 고민의 깊이는 굉장히 깊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저는 이렇게 봐요. ICBM을 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는데요. 실제로요? 네. ICBM을 쏘면서 저는 쏘고 나서 곧바로 발표하면서 두 가지를 할 것 같아요. ICBM을 성공적으로 성공했다라는 발표와 함께 핵 군축 협상을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한테.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다. 그러니까는 핵 군축 협상이라는 거는 내가 핵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그렇죠. 전제를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그 박정천 총참모장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핵 무력 공격, 전략 공격에 대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쓸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하고 나면은 그 그게 이제 바로 핵 군축 협상을 하자는 이야기하고 이제 걔를 같이 가게 되는 거. 우리는 핵 무력을 완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수순으로 그렇지만 안 쓰기 위해서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네들과 평화적인 핵 군축 협상을 해야 된다는 수순으로 이제 간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미국은 좀 그래 되면 좀 어정쩡해질 수 있거든요. 북한은 머리를 굴려보면 ICBM 발사했으니까 금방 거기에 대해서 응징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금방 같이 동시에 나오는 이야기는 협상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협상을 하자 소리도 이것도 팽개치기도 그렇고 물론 핵 군축 협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중국이랑 러시아가 같이 가세해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중국이랑 러시아가 가세해서 어쨌든 협상에 그거는 모두는 깨지 말자라고 이야기가 간다 그러면은 미국이 이걸 어떡하지라고 좀 어정쩡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 행간을 보게 되면은 북한은 여전히 ICBM을 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ICBM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 확실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는 좀 세 분 다 공감을 하시는 거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전원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그래야지 극적 효과를 누릴 테니까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은 뭐예요? 뭐가 나올까요?
크리스마스 선물에는 선물에 그냥 임박해서 전원 회의를 하고 미리 네네 전원을 그러니까 그 하순제 한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그럴 수 있죠, 전원 회의를 시기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이때까지 취했던 북한의 선행 조치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그거를 종료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런 내용 거를 선물이라고 할 수 하고 있다.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거가 선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원회의가 이달 말이라고 하고 아직 날짜가 확인된 건 없는데 크리스마스 직전에 그렇게 해서 뭔가 구체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 꼭 뭘 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말씀 몇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 신 발사체 4종 세트를 뭐 한꺼번에 종합 선물 세트처럼 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요. 근데 그런 거보다도 꼭 그렇게 뭔가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더라도 신종 발사체 그 4종 세트는 남쪽을 겨냥한 것이 미국이 위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과의 담판을 짓기 위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끝낼 거냐 연장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깜짝 놀랄 만한 카드로는 그 신형 4종 세트는 아닐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ICBM이 확실한 카드인데 결심하는 것은 김정은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거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꽉 막힌 상황을 그럼 과연 어떻게 좀 실타래를 풀어갈까 하는 얘기를 그래서 좀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망도 당연히 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앞서 잠깐 우리 이우롱 박사가 언급하셨던 그 얘기를 먼저 좀 물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을 초안을 제출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 내용은 앞서 말씀한 대로 뭐 해산물, 섬유 수출 금지 문제 해제, 근로자 22일까지 송환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해제하자는 얘기. 그다음에 되게 좀 신선하다고 느껴진 거는 남북 철도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다. 이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우리가 얘기가 서로 됐던 부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한 것도 처음이라고 그래서요. 이 얘기는 좀 의미를 좀 담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장님부터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로의 이런 어떤 액션들을. 일단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입지를 계속 이제 넓히고 있는 거죠. 사실은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협상 정상회담이 있을 경우에는 뒷방에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마이너 리그에 있었거든요.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 북한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중국이든 러시아든 별로 끼지를 못했었죠.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미국이 뒤로 조금 미국과 북한 관계가 벌어지는 그 틈새를 좀 중국과 러시아가 열심히 중국과 러시아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이익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았고 그 여지를 좀 철저하게 뚫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6년에 보니까 의류 판매라 한 2억 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큰 돈이었죠. 해산물이 한 8천만 불, 조금 적긴 한데요. 근데 그걸 이제 풀어 놓겠다라는 이야기는 작년에 2018년 수출이 북한 수출이 3억 불 정도가 안 됐으니까 그 배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게 대략 한 2억 8천 한 3억 불 정도 되니까 그렇죠. 되네요. 거의 뭐 그 정도 되는 배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나 지금 그 노동자 그거를 기한을 송환, 12월 22일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월 22일께 다 송환돼야 되는 건데 그걸 좀 그 기한을 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 10억 불 이상을 벌고 있거든요. 10억 불 많이 사실 숫자가 뭐 12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추산하고 있어서 숫자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는가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 있는데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0억 불 이상은 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10억 불 같으면 굉장히 큰 돈이죠. 개성공단에서 1억 불 정도 벌었었는데 10억 불 번다는 건 10배거든요. 그 돈을 버는 거를 계속 유예해 준다는 거는 큰 당근이죠. 북한으로서는. 저걸 가지고 어쨌든 북한에게 중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입김을 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더 해봐야죠. 우리 김우식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이 새로운 길을 결심을 하고 미국과의 협상은 이제 끝났다 종료 선언하고 그리고 지난해 4월에 했던 당중앙위 전원에서 했던 어떤 경제 총력 집중 노선을 다시 한번 전환해서 그러면 우리는 핵 노선도 다시 간다. 뭐 이런 식의 국가 전략의 대전환으로 트럼프와의 핵 협상을 끝내버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곤궁한 그 삶을 이제 버텨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그러한 미국과의 정면 승부와 정면 싸움을 결심할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든든한 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사실은 견뎌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마침 시한에 맞춰서 안보리에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해제를 계속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제재는 대부분 김정은이 보여줄 수 있는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 돈이 상당히 지금 이인배 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적지 않은 규모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풀어주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난다는 측면이 또 하나 있고요. 두 그러네요. 번째로는 예. 그렇게 해서 트럼프와 정면 대결을 선언하고 이제 마이웨이로 자기만의 새로운 길을 갔을 때 국제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뒤에서 백업을 해주면 일단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버틸만할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래도 안보리에서 할 수 있는 또 n분의 1의 자기 발언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정도의 두 당사자가 북한 편이 왔다. 북한이 억울하다. 북한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미국도 좀 양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계속 주장을 하면 트럼프로서 공국해지거든요. 그동안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 강력하게 그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압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2016년부터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세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제재를 세게 들어갔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을 해줬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 예, 근데 그 제재 전선이 이제는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재의 완화라고 하는 국제 공조의 와해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예. 외교적으로 든든한 뒷배를 보장받는다 그러게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건 좀 종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국무부가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저 입장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정말 북한이 그 제3의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게 정말 미국과의 그동안의 협상을 정말 걷어찰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분위기가 좀 별로 그렇게 나아지는 게 없네요. 자, 이 박사님께서는 여기에 뭐 남북철도 얘기, 철도 도로 얘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로의 역할론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일부 대북 제재 해제안을 제시한 건 보면은 결국에는 하노이 회담 때 북한이 미국한테 그 민생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다 풀어달라고 그랬죠. 하는 그거를 그대로 다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 중로의 얘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절대 이거 받을 수 없는 거고 그 이 제재 결의안을 풀기 위해서도 또 다시 필요한 거죠. 제재 그 합의문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에서 그렇죠. 이걸 미국, 받아들일 영국, 가능성은 거의 없다. 프랑스에서 이거 받을 가능성이 없고 거기에 북한이 도발까지 계속 단행이 된다면 풀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여기에서 앞에서도 이제 그 비용 문제와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엔 근로자 문제, 해외 수출 근로자 문제, 해산물, 의류, 그다음에 우리 미국이 그 전에 그 실무회담을 통해서 유예해 줄 수 있다라는 석탄 이거 보면은 미국의 5대 수출 품목이거든요. 예. 이게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스마트 생션에서 외환 보유고가 핵과 미사일 기술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그 억제를 시킨 건데 이거와 관련돼서 아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돼서 어떤 것도 합의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맞아요. 이 스마트 생션을 풀어준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안을 제시를 했지만 이게 유엔에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고 풀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왜 우리 처음에 그 지난 스톡홀름 실무 협상 때 그때 미국이 섬유 노동자, 석탄 등 일부 부분에 대한 해제 잠정적이지만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대신 로드맵을 내놓으라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는 그럼 미국이 스톡홀름 때 제안을 뭐 잠정이라 하더라도 제안을 했던 내용과 중로가 얘기를 했던 내용과 또 북한이 말씀하신 이 박사 말씀대로 미국에다 요구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겹치거든요. 특히 이제 그 대북 제재 중에서도 일상생활 민간 사이드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럼 여기서 뭔가 접점을 북미 간에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하는 요구, 그다음에 그 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관심이 비슷하고 중국, 러시아도 입장이 비슷하고 미국도 그 부분은 귀담아 들 수 있다. 그러니까요. 유예해 줄 수 있다는 입장까지 가능한데 아까 우리 이 박사 말씀하셨지만 그 전제 조건은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요구했던 로드맵은 먼저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빅딜에 대한 약속을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비핵화 협상인데 비핵화를 네가 언제까지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육하 원칙으로 약속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지 그 이야기는 입 딱 씻고 그건 나중에 보자라고 그러면 하면 거꾸로요. 트럼프가 바뀌면 굉장히 어렵죠. 그 로드맵을 북한은 왜 못 내놓는 겁니까? 안 내놓는 겁니까? 그건 핵을 가진 사실상 핵보유 국가를 전제한 상태에서 협상을 끌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마지막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북한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국제사회가. 그 부분이 국제사회가 영원히 북한에 풀리지 대한 않는 겁니다. 신뢰를 참 못 갖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 되는 거군요. 4월에 이미 벌써 저는 이게 이 올해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이 김정은 위원장이 4월 최고인민회 시정연설 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연말 시한 얘기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머지 이야기가 뭐냐면은 영변 더 이상을 내가 지금까지 협상할 때 내는 것보다 더 좋은 협상안을 내가 미국에게 제시할 일은 없을 거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파는 아예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이야기하는 거 해요. 그러면서 이미 벌써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최고 존엄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 통치 스타일을 보면은 토를 못 따라요. 그 지금 뭐 군복 하나 색깔 바꾸는 것도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거를 그걸 따로 바꾸려고 하다가 크게 경을 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인들은 지금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 모든 그걸 다 쥐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도 그 토를 못 따는 상황이에요. 예, 지난번 스톡홀름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회의 평가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협상에 재량권이 없는 거죠. 재량이 너무 없다라는 얘기를 그때도 했던 기억이 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북한의 또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그때 했던 것 같고요. 시간이 저희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좀 돌파구 얘기를 조금 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중러 얘기를 좀 했고요. 지난번에 박원근 한동대 교수, 저희 이제 식사로 자주 나오시는 패널이십니다. 박 교수가 러시아의 역할을 좀 기대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통일연구원 홍민 실장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칼럼에 보니까 제재를 안 푸는 미국과 협상을 끝내고 국제적인 검증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아예 노선은 새로운 대안을 찾는 거죠.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러 역할론을 얘기를 했는데 중러 역할론의 현실성 여부를 한번 간단하게 좀 한번 여기서 짚어보고 다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저는 김 교수님 말씀하셔서 지금은 이제 지금 연말에 이제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파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극적 타결을 이루느냐 이런 상황에서 되게 보수 쪽이나 진보 쪽이나 상황 진단은 비슷해요. 굉장히 어렵다.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 결국은 결국 협상은 종료되는 게 아니냐라는 상황 진단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해법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정부의 입장 속에서 어떤 진보 진영에서 이 부분을 좀 주관적으로 기대를 갖고 보는 것은 이게 판이 이렇게 결국 안 되는 것은 미국이 양보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 전제 조건은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지 않으냐 안 되는 거 아니냐. 미국 때문에 우리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진보 쪽에서 보는 맞습니다. 시각이고. 최근에 정세현 수석 부의장께서 하는 이야기가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위해서라도 이제 한국의 독자적기를 가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 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정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전부 미국 탓이고 미국이 양보를 안 해서 북한이 화가 나 있는 것이고 미국이 꼼짝 안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한미공조 속에서 움직일 재량권이 없으니까 철도도 안 되고 도로도 안 되고 개성공단도 안 되고 금강산도 못 푸는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연말에 시한이 와서 시한폭탄이 터져서 이제 협상이 깨지고 파국으로 가면 진보 쪽에서는 더욱더 아마 미국을 반대하는 입장, 중국과 러시아 입장을 강화하는 걸로 가져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그게 굉장히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본질은 북한 스스로가 가장 일관되게 주장하지만 미국과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하고 양보를 받고 미국이 어떤 담판을 지어서 미국이 개런티를 내줘야 되는 것이지 미국이 해주지 않는 협상을 미국과 협상이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풀어주고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한테 경제적인 연명 조치를 해주면 그거 가지고 버텨서 해보겠다. 결국에 가서는 미국하고 담판을 짓는 게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마음에 안 들으니까 미국을 제끼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미국에 대한 반감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문제에게는 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협상 전략이지. 그럼요. 그게 궁극적인 북한의 목적. 미국을 압박하는 또 우위하는 효과는 되겠지만 문제를 다시 한번 풀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 부분은 또 두 분 말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국과 러시아로 기우는 게 미국과의 이제 협상이 안 돼서 그쪽과의 3자 간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할 때 그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북한의 전략적인 도발은 중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의 그러한 뒷배를 믿고 지금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합의를 하고 거기에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도발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뒷배를 봐준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이 어떻게 전략적인 의도를 갖고 지금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가져가려면 적어도 추가적인 전략적인 도발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이제 어떤 식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가 내년 초에 뭐가 나올지 이제 그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 좀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좀 세 분한테 좀 평가를 받고 싶은 게
같은 경남대 그 조진구 교수인데 저희 네. 직설에도 나오시는 분인데 일본 역할론을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좀 말씀 좀 들어보니까 65년의 한일 협정식으로 어쨌든 아베 정부는 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되게 애를 쓰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일 관계 정상화 문제를.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식으로 이제 경제 지원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불관계가 좀 정상화되고 그 불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이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좀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남북과의 관계를 좀 떠나서 이렇게 하는 쪽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 도쿄올림픽 열리니까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도 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지지를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럼 이 일본이 또 이런 새로운 역할의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얘기도 한번 좀 평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이 원장님께서 먼저 뭐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네, 우선 뭐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받은 사항이다. 일단 조금 아웃소싱을 받은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 6월부터 예. 그런 상황이라서 끊임없이 이제 북한과의 접촉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사실은 북한 쪽에서 안 받고 있는 거죠. 왜 안 받고 있냐면은 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한테 그것을 맡길 수 있느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하고 아베하고 같기 때문이거든요. 경제 지원을 경제 제재를 풀어줘 경제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그 앞에 조건 다시 말해 로드맵에 가는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하니까 네가 나서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은 똑같이 미국하고 못하듯이 일본하고도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다시 원점이네. 네. 그럼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한국 정부보다 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아베한테는.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참사지요. 만약에 그것을 북한이 받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우리 정부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일본하고 관계도 안 좋은데 한반도 문제까지도 이니셔티브를 일본에게 뺏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이 외교 안보 전략이 되기 때문에 예. 아주 뼈아픈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1분 정도 좀 코멘트할 시간이 됩니다. 우리 김구식 교수님 먼저 하실래요? 그 이제 조진구 박사님 제가 이제 같은 학교에서 잘 알고 일본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전공을 하신 분들이 자기 전공한 나라의 역할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북미 간에 교착된 상황이 답답하니까 그럼 일본이라는 이제 우회 카드를 만들어 보자는 건데 지금 우리 이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우회로나 모든 창의적 해법이나 모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는요. 김정은이 움직여서 양보를 해서 자기 입장을 바꾸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해서 입장을 바꾸는 거 둘 중에 하나가 그러네요. 치킨 게임에서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이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 관처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중로가 됐든 뭐 그럼요. 한국 정부가 됐든 일본이 약간 그런 주변은 소용없다 이 말씀이에요. 파국을 일정 정도 연장은 할 수 있지만 파국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예.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4월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나는 바꿀 게 없다. 트럼프 네가 셈법을 다시 해와라라고 지금 유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빅딜을 네가 분명히 여기서 약속을 해라. 그건 양보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결국 답이 없는 게임이 됩니다. 예, 이 박사님도 한 말씀 네, 코멘트해 결국에는 주시면. 예. 한반도의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동안에 남북이 좀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풀고자 했다면 예. 그동안 주변국의 외교를 활용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을 활용하자라는 이야기는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러시아를 이용하든 일본을 이용하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상황을 조금 더 연장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 이후 상황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합의 부분으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미국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제 생각에는 중국, 러시아 입장을 해보면 중국은 지금 그 좀 턱밑까지 숨이 차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세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여지는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러시아, 북한이 그러면 러시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시간을 얻는 거죠. 시간 동안에 몸집을 불리는 거죠. 핵 능력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아직까지 몸집이 적어서 핵 능력이 부족해서 미국하고 이제 협상이 안 되나? 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2020년 전국 동안에 러시아와 중국의 뒷배를 가지고 시간을 벌고 몸집을 더 벌려가지고 2021년 트럼프 재선이 되건 다른 뭐 리더십이 나든 그때는 새롭게 협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겠다. 그렇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손해보지 않는 게임이 됩니다. 대한민국만 죽어나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이제 미국의 그 내년 대선의 불확실성이 어떻게든 누가 됐든 간에 해소되는 게 그렇게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을 그러니까 뭔가를 내놓더라도 근본적인 어떤 해법이 될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마무리 결론은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참 찾기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 정부 역할을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 돌파구를 좀 어떻게 좀 회복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좋고 연말까지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에 대한 전망도 좋고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만한 한 말씀씩 딱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분 채 안 되네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고 파국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북한이 새로운 길을 만약에 가버리면 이제는 우리 정부도 새로운 길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더 이상 협상에 매달리거나 협상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은 절대 셈법이 바뀌지 않는다고 공언을 하고 있고 트럼프도 빅딜 요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결국 굴복하거나 양보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한 번의 현실입니다. 그럼 그 현실적인 지금 강대강이 부딪힌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미국과 같이 공동 모델해서 협상을 당분간 포기하더라도 북한 압박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보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을 버리고 내가 북한과 손을 잡고서라도 미국에 대해서 셈법을 바꾸라고 요구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온다고 봅니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 이제 반드시 반미로 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정부가 새로운 길을 가야 되고 저는 새로운 길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섰으면 비핵화를 로드맵을 가지고 약속을 한 양을 왜 안 받습니까? 그건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김정은이를 굴복시키도록 저는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박사님께서도요. 시간이 한 30초 정도 되네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뭐 중재안을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그건 이미 많이들 나왔을 테니까 오히려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 하에서 상황을 보면서 앞에서 이제 김 교수님도 우리의 길을 하나 제시가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거기에 대한 좀 보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시간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 했던 일들이 이맘때가 되면은 내년에 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올리는 첫 작업을 했던 일을 늘 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입장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야 내년에 이야기할 거 어떻게 할 건지 좀 그 기획을 해봐라 그러면은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런 북한을 움직일 만한 아무런 지금 레버리지가 완전히 소진된 상태라서 지금은 저는 아마 한 줄도 사실은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학자로서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내놔봐라고 지시를 하시면 뭐라도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호흡을 좀 길게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말씀 더 이상은 지금 드릴 수 없어서 사실은 저도 마음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오히려 전문가분들이 더 답답하실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상황을 가지고 다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딱 이제 명쾌하게 들으실 만한 그런 어떤 뭐 솔루션을 저희가 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만큼 참 답답한 국면이 가고는 있는데요. 연말 이제 다음 주 상당히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더 긴장감은 당분간 높아질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이거는 오늘 뭐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구식 교수님과 이호령 박사님, 이인배 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거법 개정안 참 쉽지 않네요. 어제도 뭐 별 소득은 없습니다. 오히려 4+1 협의체도 좀 그다지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좀 깨지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도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올려라. 물론 이제 부결을 전제로 한 거겠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어제 국회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슈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재차 거부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또다시 본회의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지금껏 국회는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만 연출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이성을 갖고 협상을 나와주기를 국회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야는 서로를 겨눴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마음을 바꿔서 개혁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마음만 있다면 언제라도 국회 의석이라는 게 국민의 민심을 받아서 정확히 대변해야 될 일이지 어디 엿가락 흥정하는 것입니까?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은 교착 상태입니다. 비례대표 50석 전체가 아닌 일부에만 연동률을 적용하자는 이른바 캡 씌우기를 두고 이견은 여전합니다. 석패율제를 놓고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중진들 재선 보장용으로 악용된다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말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모욕이라며
중진에게 석패율이 적용되지 않게 명문화하자고 맞받았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무기명 투표 참여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4+1 협의체 틈을 비집고 판 자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데다 막상 표결에 들어가도 부결될 것이란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예, 매주 화, 수, 목 3일은 김수미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시 좀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뵙는데 무거운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던 큰 두 가지 주제, 하나는 4+ 협의체 관련된 거, 성법 개정 관련된 부분 하나고 또 하나는 어제 국회가 뭐 거의 아수라장이 됐던데 그 두 가지 얘기를 좀 중심으로 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선거법 개정안이 막판 진통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판 깨지는 겁니까?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선거법 개정안이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의 준연동형 그렇죠. 이렇게 여야 사당 합의로 나왔는데 지역구를 225로는 도저히 못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각의 어떤 의원들의 의사죠. 그것이 반영이 되면서 250대 50까지 내려왔죠. 그럼 그 50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 문제에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50을 그 지역구에서 이제 의석이 지지율보다 낮은 정당에게 많이 보정을 해줄수록 자신들의 비례대표 의석이 확보되는 그것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좀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시작이 되는 그러네요. 것이고요. 제로섬 게임. 예. 그 과정에서 비례 의석 자체가 줄다 보니까 이제 석패율제를 어떻게 소화할 거냐 여기서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석패율제를 가뜩이나 적어진 비례대표 의석에 석패율제를 적용을 하면 당에서 직접적으로 꽂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구에서 낙선하는 지역구 후보들이 많은데 거기서 선전한 후보가 석패율로 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충돌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양측 간의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심상정 의원 본인을 위한 석패율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심상정 대표는 내가 낙선을 해도 석패율제로 구제받지 않겠다라고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양쪽이 부딪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굉장히 공교로운 것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로 진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민주당, 정의당 가릴 거 없이 양쪽 다 봉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나왔습니다. 예, 그 얘기 조금 뒤에 좀 자세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황교안 대표를 해서 그 지지자들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황교안 대표 모습이 잠깐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선거법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그 얘기로 가야 될 텐데 근데 이제 그 전반적인 특히 진보 진영 쪽에서 이 선거법 개정 작업을 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하기 위한 4+ 협의체를 지켜보는 그 모습은 그 평가들은 민주당이 기득권에 또 매여 있다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진보 쪽 얘기입니다. 이건 뭐 보수 쪽은 아예 뭐 이거 자체에 반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진보 쪽의 평가들은. 이게 선거법에서 어떤 선거제도가 더 중요하느냐가 사실 진보 대 보수를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라고 할지라도 이제 선거제도를 어느 쪽으로 추구할 거냐는 다를 수 있고 진보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한국의 이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이제 표하고 의석이 비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따라서 추구를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준연동형을 통해서 민주당처럼 지역구 의석이 이미 지지율을 초과할 수 있는 그런 정당에게도 어느 정도는 의석을 빼놓고 비례대표를 배분해 준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같이 합의를 해서 왔습니다. 준연동형이라는 형태로 양쪽이 다 양보를 한 거예요.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연동형의 어떤 연동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비판을 또 하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도 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를 해야 영입 인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또 당내 사정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충돌이 나온 거고.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석패율제로 어제 특히 쟁점이 형성이 됐는데 사실 석패율제는 과거에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던 거고요. 거꾸로 그 당시에 정의당이나 그 전에 통합진보당에서는 이 석패율제가 비례성 확대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냥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으로 쪼개주는 그 계약이 된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양쪽이 또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씁쓸한데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민주당도 고충이 있는 거는 225대 75 틀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냥 갈 수도 있고 석패율제도 그냥 유지되어도 괜찮은 거죠. 원래 거기에 석패율제도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225대 75가 250대 50으로 줄어든 표면적 원인은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대한신당이라든가 이쪽에 호남 지역구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부분은 민주당이 좀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어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그렇다면 225대 75 원안을 표결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누가 어디에 찬성 반대를 했는지 그것만 공개를 한다면 아예 그냥 225대 75 원안 표결도 가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또 나오고 있어서 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협박이죠, 사실은. 어차피 부결될 거라고 알고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대요. 어쨌든 이제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까지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일테면은 나름의 이제 가이드라인인데 그건 사실상 깨진 거고요. 오늘부터 이제 내년 총선 후보자 등록 시작이 되고요. 그럼 사실 지금부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시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합의해서 통과시키거나 아니면은 그냥 원안 올려서 뭐 부결되거나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엔 또 중요한 게 검찰 개혁안도 맞물려 있고요. 사실은 국민들은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이? 선거법 개정안이 설령 원안이 올라간다고 반드시 부결된다는 보장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기명투표를 할 경우에 민주당 측에서 이 합의를 깼다라는 게 두렵다면 의원들 단속을 할 것이고 현재 바른미래당 쪽에서도 225대 75에 다시 한번 대의를 모아보자라고 하는 그래요? 김관영 최고위원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 첫 내용이죠. 원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석이 130석 정도 되는 것이고 이제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이쪽에서 민주평화당 이쪽에서 전부 원안에 힘을 모으지 않더라도 일부 의원이라도 힘을 모은 다음에 정의당의 의원 6명이고 그다음에 무소속 의원 중에서도 이제 민주당에 가깝거나 아니면은 이제 민중당 의원 또 한 명 있고 이걸 이것저것 다 조합을 해보면 과반을 넘어설 수 있다는 148개를 넘을 수 있다. 그 계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속단할 일은 아닐 것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실은 원안 전에 절충안이 나와가지고 확실하게 찬성을 모아간다면 그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결국에 수정안도 안 되고 만에 하나 원안도 안 된다면은 이제 남아있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이것이 다 이제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죠. 민주당의 어떤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중소정당 사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고 더딜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4+1이라도 합의를 해서 꾸역꾸역 굴러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누더기가 될 손 치더라도. 글쎄요, 법안은 좀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별다른 협상이라든지 이 반대에서 수를 내지 못하면 그대로 어쨌든 이제 수정안이 됐던 그 4+1의 패스트트랙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어제 바깥쪽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경내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로 일테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표현을 그러니까 뚫렸다라고 그래야 됩니까? 원래 경내에는 시위나 집회가 안 되는 데라면서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국회의사당 주변에도 집회 시위는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서요. 그 주변에 모여 있다가 근데 사람을 아예 국회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맞냐 이런 강력한 항의를 국회 사무처 쪽에다가 자유한국당이 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열어줬는데 열어줬으면 이제 일단 들어간 거는 한국당의 요청 때문에 들어간 거군요. 그냥 단순히 들어가는 거면 그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제 어제 일설에는 시위에 참여한 인파가 한 1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1만 명이 참여를 했으면은 이제 누군가 나서서 집회 측에서 나서든 아니면 자유한국당이나 우리공화당에서 나서든 간에 이 인원들이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몇 명만 들어오게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데 사실 경찰도 이걸 막무가내로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은 이게 이제 그 들어간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거니와 상대방이 또 60, 70대 노인 이상의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경찰 좀 물리력을 쓰기에도 스스로 좀 버거웠던 그런 측면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그거는 핑계 아닙니까? 어쨌든 불법인데. 근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누가 다치거나 경찰에서 그러면 또 그것은 경찰에 대한 화살이 돼서 날아가고 그거는 이제 경찰 쪽 사람들이면 이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근데 문제는 저는 이게 경찰 책임이라기보다는
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은 정당이고 정치인이거든요. 한국당이란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예. 난입이 됐을 때도 조금 속도를 누겨준다거나 그리고 안에서 지금 뭐 정의당 당직자가 폭행을 당했다거나 또 예. 서른 민주당 의원은 안경이 날아가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나 우리공화당의 직업 정치인들이 먼저 나서서 질서를 잡으려는 노력이라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이제 예. 이것은 일종의 어떤 거사를 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황교안 대표가 표현한 것은 이것은 좀 민심의 역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한 얘기가 지금 저기 딱 자막이 마침 잘 넣어주셨네요. 네. 여러분 분노가 국회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이겼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네, 이게 국회에서 이제 이긴다고 치더라도 뭐 이게 국회에서 지금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올라가 말입니다. 있지만 전무 아니면 전부라는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거니와 설령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표결에서 이기거나 그래야 그러니까요. 이기는 것인데 예. 예, 사람이 더 끌어들인다고 예. 이기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여론에서 나올 법한 얘기는 과거에 이제 비정규직 차별철폐 운동을 하던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국회 본회의장 안에 네. 난입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소수의 인원이었고 그러겠죠. 물론 그것은 불법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에서도 집회를 하다가 국회의 어떤 울타리를 뚫고 들어감으로써 한때 이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이 되는 일이 네. 있었거든요. 그다음 국민들은 이제 그럼요. 그들은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것을 형평성을 두고 경찰 또는 검찰이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어떤 태도로 나올 건지 이것을 계속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근데 뭐 그 한국당 패스트트랙 그 폭력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검찰이 다루는 거 보면은 뭐 저것도 별반 뭐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황교안 대표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리더십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또 말씀하시는 노인 양반들도 많으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김 평론가님 말씀대로 오히려 질서를 잡고 해야 될 상황인데 들어오라고 그렇게 사무처에다 요구한 것도 뭐 그것도 그렇다고 치고, 근데 우리가 이겼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언뜻 들으면 이거는 이분의 이런 얘기들은 전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지지자들만 상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거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네, 황교안 대표가 대표에 당선된 지 어느덧 9개월 정도가 지났고요. 예. 그 가운데서 본인한테 효력이 있는, 이득이 있는 행보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예. 국민 여론 일반에서는 좀 찬반이 나뉠 수 있겠지만 지지층 예. 사이에서는 뭐 삭발이라든지 단식 농성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유효한 듯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태는 이제 본인이 혼자 던져서 혼자의 몸을 던지는 삭발이나 단식하고도 또 다른 형태인 그러니까요. 거고 예.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꽤 두터운 지지층을 형성한 이유는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반듯해 보이는 그렇죠.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길이 안정적이다라고 맞아요. 느끼는 보수 유권자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좀 정리를 제대로 해주는 그런 정치 지도자를 모습을 보이는 것이 황교안 대표를 기존에 선호했었던 유권자들에게도 더 깊이 호소하는 길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번의 사태는 그것을 다 깨고 굉장히 알고 보니 뭐 이런 좀 실력 행사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장외로 나가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선전선동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는가 이런 부분은 이제 황교안 대표 본인의 정치적인 실익에 비춰봐서도 이번에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총선 사실은 이제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뭐 패스트트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강성 기조를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선명성 차원에서 분명히 이해가 가는 거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느끼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평론가님 말씀대로 조금 마이너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사법 처리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뭐 일단은 안에서 폭행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인 있었던 건 혐의가 아니고. 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은 이제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테면 서른 의원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폭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다 예. 가만히 돼야 되는 것이고 뭐 진입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닐지라도 그 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분들 어제 저렇게 많이 들어가서 국회 그 안에 그 잔디밭이나 이렇게 조경해놓은 것도 망가지지 않았나 별 생각이 다 드는군요. 어쨌든. 네네. 예, 마지막 질문은 청와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정부에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12.16 대책을 내놨어요. 부동산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또 내놨다고는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그 대책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했더군요. 그 며칠 전에 이제 청와대 비서관들이 뭐 집이 뭐 여러 채가 있는 사람들이 뭐 10억의 수익을 내는 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뭐 경실련에서 네. 나오다 보니까
청와대 비서관 중에서 집을 여러 채 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한 채 빼고는 처분해야라라고 공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공고라고 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짧게 한 말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주택자가 많다라고 하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예, 11명 정도 된다고 돼요. 그리고 이제 예. 그 전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명의를 빌려서서 그 언론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이제 경실련의 발표에 대해서 일반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핵심 관계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경실련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제시를 했으면 반박을 또 데이터를 갖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오르지 않았다. 그거는 그 발표가 성급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며칠 지나가지고는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좀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좀 갈짓자 행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청와대 일부 뭐 누군지는 뭐 익명이니까 모르겠지만 네. 인식이 하여간 문제가 있어요. 부동산은 특히나. 예. 네, 그리고 이제 대처 방법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예.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요번에 이런 처분 권고 외에 결국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어떻게 그것을 정리해 나가느냐, 예. 그것이 결국 국민 여론에 화난 부분이 있다면 예. 다독일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봅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네. 사퇴를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국민들이 하여간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거를 왠지 좀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2인승 자전거는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을수록 속도가 나죠. 타는 재미도 배가 됩니다. 근데 그 반대가 되면 힘만 들고 속도는 안 납니다. 잘 달리던 북미 협상이 삐걱대기 시작한 게 벌써 10개월이 돼갑니다. 그 사이 협상은 제자리고 두 나라 간의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끼어들 틈은 잘 보이지 않죠. 다행인 거는 북미 어느 누구도 파국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데서는 대체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3의 돌파구가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정부가 편하게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된 대로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누구든 간에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물밑 지원을 하는 것도 또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한반도의 평화 구축이겠죠. 그리고 그 평화 구축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남북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Thank you.